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7급 이제 국제법 진행하기로 한 이종 강사입니다. 자, 국제법은 이제 일반 국제법이 있고 이제 국제 경제법이 있는데 20문제 나오는 것 중에 18문제가 일반 국제법에서 나와요. 일반 국제법은 총 29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면 자, 제1장부터 보시죠. 1장. 국제 공동체 이제 역사적 전개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국제법 이것이 어떻게 이제 발달되어 왔는지 그걸 보는데요. 먼저 로마자 1번 이제 국제법의 이제 개념에서 자 의의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국제법이란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질 자격이 있는 자 이 두 줄을 간단하게 줄이면 국제법 주체라고 해요. 이렇게 국제법 주체들로 구성된 국제 공동체에 있어서 그 국제법 주체와 국제법 객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법의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는 국제법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International Law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러한 개념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보면 자, 두 번째 줄 거기 이제 교과서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우리 7급하고 이제 9급 시험에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됐던 그런 지문들인데요. 먼저 서양에서는 16세기에 프란시스코 비토리아라는 분이 계세요. 예, 이분을 뭐 국제법의 시조라고도 하고 뭐 신부님이신데 국제법 학자예요. 국제법의 시조라고도 하고 뭐 국제법의 아버지라고도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로마 시대 때 유스 겐티움이라는 단어가 만민법이라는 단어예요. 즉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민들 사이를 규율하는 시민법이 있었고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 사이를 규율하는 또는 로마 시민 외 사람들을 규율하는 이제 만민법이 있었는데 그 만민법을 부르는 유스 겐티움이라는 단어를 비토리아라는 분이 국제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7세기에 이제 주치라는 학자분께서 유스 겐티움 가운데다가 인터라는 단어를 삽입해가지고 국제법 주체 사이라는 말, 즉 사이간자를 넣어가지고 국제법 주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스 인터 겐테스라는 단어를 국제법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다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내셔널 로라는 명칭은 18세기 제레미 벤담이 처음 명명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서양에서 인터내셔널 로가 이제 국제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 동양에서는 휘튼이라는 분이 국제법의 요소라는 책을 썼어요. 이걸 중국에 머물던 선교사 마틴이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만국공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만국공법이 동양에서의 국제법이라는 개념의 기원이고요. 지금 쓰고 있는 단어, 국제법이라는 단어는 일본 학자인 미스쿠리 린쇼가 울시의 저서인 국제법의 입문을 번역하면서 국제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쓸데없는 것들인데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림 좀 암기하시고요. 자, 로마자 2번 이제 전통 국제법과 이제 현대 국제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법의 주체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세 유럽에서는 최고 정점에 교황이 있었고 그 밑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고 그 밑에 봉건 영주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단일 체제예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단일 체니까 국제법의 주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국제법 주체 사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게 필요 없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30년 전쟁이라는 이제 종교 전쟁이 발발하면서 과거 이런 봉건 군주들이 이제 교황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민족 중심의 국가들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제법 주체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체제인데, 그래서 유럽에서 이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체제부터 국제법의 주체들이 탄생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이를 규율하는 법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생겨서 이걸 전통국제법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 보시면은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이 있는데 먼저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전통국제법 언제부터 탄생했느냐 1648년도 영어로 부르면 웨스트팔리아라고 하고 독일어로 칭할 때는 베스트팔렌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때부터 전통국제법이 시작돼가지고 1차 세계전이 끝나고 이제 2차 세계전 때까지 이거를 전통국제법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국제법의 주체를 국가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후 시작된 전통국제법은 동그라미 치세요. 국가 간 수평주의와 호의주의, 거기까지 밑줄 그어두시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등한 수평주의, 호의주의의 근거에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또 동그라미 치세요. 공존의 법이었어요. 공존의 법이고 개인주의적 법체계입니다. 즉 웨스트팔리아 체제 이후에 최초로 민족 중심의 국가가 탄생했는데, 어느 국가는 로마 카톨릭을 믿고 어떤 국가는 개신교를 믿는데, 서로 상대방 국가의 국내 종교 문제 이런 것들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런 공존의 법 체계가 전통 국제법 시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력을 하겠다라는 법이 아니고, 나한테 신경 꺼, 나도 너한테 신경 끌게, 서로 공존하자 라는 이런 법, 이것이 전통국제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국제법 시절에 나왔던 판례로서 1927년도 PCIJ의 로투소 사건에서도 국제법은 독립국가들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판시해가지고, 이 전통국제법 시절에는 오로지 국가만이 국제법의 이제 주체였었어요.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였다. 그런데 넘겨보세요. 2차 세계전 이후를 이제 현대국제법이라고 하는데, 현대국제법에서는 이제 국제법의 주체가 많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1950년대 이후 현대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는 맞지만은 전통국제법에서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주체들이 이제 탄생해가지고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관계, 또 심지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도 규율하는 법, 이것을 현대국제법이라고 해요. 전통국제법은 국가 간 관계만 규율하고, 현대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도 규율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서 인식하실 게 국제법의 주체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통국제법을 수정해서 과거 전통국제법 시절에 개인주의적 법체계이던 것을 이제 협력의 법체계로 바꿨어요. 즉 공동선의 바탕을 둔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력의 법, 공동체적 법체계로 이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이제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서로 공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공통이익을 위해서 함께 달성해야 될 공동선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법체계가 현대국제법 체계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두 번째,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이제 차이를 보시면은, 전통국제법은 주체가 오로지 국가만 국제법 주체였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도 전 세계 국가가 200여 밖에 안 돼서 몇 명 없는데, 이러한 그 1648년도 웨스트팔리아 체제 당시에 전 세계 국가라고 해봤자 50여 개 국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국제법의 주체가 그렇게 50여 개 국가들만 이루어진 이제 소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국제법에 있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그 다음에 여러나 저 같은 개인들도 이제 국제법의 주체가 돼가지고, 주체가 이제 소수라는 개념은 이제 상대화돼서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현대국제법이건 전통국제법이건 다 공통적인데, 다 분권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분권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 사회처럼 중앙 집권적인 기관이 없다 보니까, 즉 대한민국 안에서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고,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법부가 이렇게 나눠져서 중앙 집권적인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통일적인 중앙 집권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떤 법을 만들지, 그 법을 어떻게 집행할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개별 국가한테 나눠져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권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조심하셔야 될 게, 현대국제법도 여전히 분권성이 특징이에요. 여전히 분권성이 특징이어서 중앙 집권적 기관은 오늘날도 없어요. 하지만 전통국제법에 비해서 지금은
유엔과 같은 국제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조직화되고 있는 것뿐이지 여전히 분권성이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 법 체계도 전통 국제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게 금지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전쟁도 당연히 허용됐기 때문에 평시를 다루는 편시법과 전시를 다루는 전쟁법, 이렇게 평시법, 전시법 이원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전쟁은 당연하고 전쟁이 이르지 않은 무력 사용 위협도 금지하고 있는 평시법 이런 체제예요. 즉 오늘날도 지금 전쟁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현대에는 전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그래서 평시법 이런 체제로 이제 규율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전쟁법이 적용되는 건데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평시, 전시가 둘 다 원칙이에요. 즉 국가들은 언제든지 선전포고로 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가지고 평시를 다루는 법과 전시를 다루는 법 이렇게 이원적 체제였었어요. 그다음에 규범의 성질도 전통 국제법 시절에서는 국제법이라는 법이 다 임의법규였어요. 임의법규라는 건 법이 있기는 있지만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법을 어길 수 있는 걸 임의규범이라고 하고 그 임의규범인데도 또 그 내용 자체도 구체적, 명확화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았던 게 전통 국제법 시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가장 현대국제법의 중요한 특징이 강행규범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즉 국가들의 합의를 통해서도 어길 수 없는 강행규범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한 것이 현대국제법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 그다음 규율 대상 범위도 전통 국제법에서는 인권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은 국내법이 규율하는 국내 문제였어요. 그런데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이제 국제법이 규율하는 국제 문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이 다루는 범위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 책임의 성질도 전통국제법이나 현대국제법 차이 없는 건데, 예컨대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전쟁 범죄를 일으켰을 때 러시아가 국가 책임을 지는 거는 푸틴 혼자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이 걷어낸 세금을 가지고 민사 책임을 져요. 그래서 책임을 집단적으로 져요. 러시아 국민들이. 그리고 국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이것이 전통국제법에서의 이제 책임을 지는 성질인데, 이거는 오늘 현대국제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집단성 민사 책임인데, 근데 현대국제법에 와서는 국가의 형사 책임을 도입하려고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이런 민사 책임 일변도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조심하실 게 아직까지 국가의 형사 책임이 도입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도입 시도만 있다는 겁니다. 도입 시도만.